미국의 어느 농장에 살고 있는 한 여성에게 신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세상의 모든 소아성애자들을 없애는 것. 그 여자는 그 계시를 자신의 신성한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소아성애자를 찾아 사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You killed this kid. I did You not killed this kill kid, him. and you destroyed evidence by burning the bed. You destroyed evidence by burning his body in the pit.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달빛도 드리우지 않은 어두컴컴한 밤, 뉴햄프셔주 에핑에 위치한 약 14만 평의 크기의 농장에서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농장 모퉁이에 있는 오두막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는 속옷이나 다름없는 바지만 걸친 채 어딘가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케네스 카운티. 그는 농장의 유일한 직원이었는데 그가 머리를 조아리는 곳엔 무서운 얼굴로 케네스를 노려보며 꼿꼿하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장 주인 쉴라 라바레였죠. 쉴라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케네스에게 그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역정을 냈고 잘못한 걸 제대로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농장 직원인 케네스가 저지른 잘못은 이를 게을리 했다던가 농장에서 무언가를 훔치거나 한 게 아니었는데 쉴라가 말하는 그의 죄는 바로 그가 아이들에게 욕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라는 거였죠. 두려운 눈으로 쉴라의 눈치를 보고 있던 케네스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열어 더듬더듬 자신이 아이들에게 욕정을 느껴 그들을 해쳤다며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쉴라는 빠짐없이 녹음기에 담았는데 쉴라가 제 손으로 소아성애자를 찾아 자백을 받아내는 건 어쩌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일지도 몰랐죠. 쉴라는 알라바마주 포트페인의 한 침례교 가정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변덕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집안에서 마음대로 어리광도 부릴 수 없었는데 그건 바로 폭군 같은 아버지 때문이었죠. 쉴라의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고속도로 장비 운전자인 그는 매일같이 만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마다 가족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한 그녀의 아버지가 거실에 있던 주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냉장고까지 쓰러뜨리려 했죠. 그런데 난로와 다르게 무거운 냉장고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아버지는 주변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 가족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쉴라의 어머니는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차고로 도망쳐 차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뒤쫓아온 아버지는 차 앞을 막아서며 유리창을 무섭게 내리쳤죠. 공포에 질린 가족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근처 옥수수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따라 달리던 쉴라는 약이 바짝 오른 아버지가 던진 부동의 캔에 맞아 손가락에 평생 남는 흉터가 생기고 말았죠. 그녀의 나이가 고작 6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쉴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자리 잡은 건 그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 때였죠. 그는 딸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쉴라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쉴라에게 있어 아버지를 통해 보기 시작한 남자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쉴라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남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돌려주고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농장을 그런 남자들을 위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oes he have any disabilities at all? Yes, he is. He was put through a neuropsychological testing when he was a child, and it stated on neuropsychological testing that he's mildly retarded. 쉴라가 벌을 주어야 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거죠. (2006년 2월 24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매사추세츠주 윌밍턴에 살고 있는 캐럴린 로즈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24세의 케네스 카운티를 찾고 있었죠. 캐럴린은 아들과 꽤나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케네스는 인터넷 채팅으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에핑에 있는 농장으로 간 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농장 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브라이언은 케네스가 그 여자를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고 했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저 연애를 시작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케네스는 평균보다 지능이 낮았기 때문에 캐럴린은 아무 연락이 없는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경찰에 케네스의 건강검진을 부탁했었지만 해결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강검진이란 경찰이 가족이나 제3자의 요청을 받고 대상을 찾아가 안위를 살피는 걸 뜻하는 단어였죠. 저는 캐럴린이 말한 대로 최초로 케네스의 건강검진을 요청받은 경찰을 찾아갔는데요.
에핑 경찰서의 숀 갤러거 형사와 리처드 코트 형사는 케네스를 만나기 위해 레드오크 힐로드에 있는 한 농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에핑은 주민이 70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 농장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곳은 원래 척추 지압사였던 빌 라바레 박사의 소유였는데 그가 죽은 뒤 함께 살던 여자가 그 농장을 상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쉴라 라바레. 케네스를 만나러 간 날 농장에서 형사들을 맞이한 것도 쉴라였다고 했죠. 쇼는 농장에 방문했을 때 본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옆에 약 14만 평의 땅이 이어져 있었고 농장의 귀퉁이에 커다란 오두막과 헛간이 있었는데 낡은 울타리와 철조망이 오두막 입구를 막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문 앞에 박혀있는 침입금지 표지판 아래엔 당신은 지금 비디오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숀과 리차드가 문을 두들겼을 때 문이 아닌 옆에 나 있는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틈으로 쉴라가 얼굴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숀은 쉴라에게 아내 케네스가 있는지 물었을 때 쉴라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이 가족의 요청으로 케네스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니 그제서야 아내 케네스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고 했죠. 숀은 그때 분명 케네스를 잘 잊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청바지만 걸치고 있긴 했지만 그건 그가 목욕을 하다가 급하게 나온 탓에 그런 거라고 했죠. 두 사람이 보기에 케네스는 그곳에 자신의 의지로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마을에 있는 한 마트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숀과 리차드가 출동한 현장엔 케네스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숀은 그때 케네스의 모습이 농장에서 만난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랐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날 농장에서 멀쩡히 서서 있었던 케네스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케네스의 곁엔 19리터 정도 되는 디젤 용기가 든 쇼핑카트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던 쉴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네스는 털모자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리고 있었고 오른쪽 손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숀과 리차드는 그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쉴라가 끼어들었고 그녀는 케네스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했죠. 쉴라는 케네스가 더 이상 경찰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고 숀과 리차드는 케네스가 딱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그녀가 케네스를 트럭에 태워서 데려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분명 케네스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건 그와 함께 있는 쉴라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쉴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 그녀가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냈는데요. 그녀는 총 2번의 결혼 전력이 있었습니다. 쉴라의 첫 번째 남편은 고향인 알리바마 포트페인에서 만난 존 백스터란 남자였는데 그는 딸이 하나 있는 싱글데디였고 당시 쉴라는 19살이었죠. 제가 존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쉴라가 어리긴 했지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쉴라는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모델이나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하는 게 다른 쉴라와 존의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존은 쉴라가 그 분노를 어린 딸에게 풀었다고 했죠. 쉴라는 존이 없을 때 딸을 옷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주면서 옷장에서 볼일을 보라고 했죠. 딸의 장난감을 부수면서 위협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만일 이 일을 아빠인 존에게 말한다면 너와 아빠를 둘 다 죽일 거라 협박까지 했다고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혼을 6주 만에 끝이 났고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했죠. 저는 쉴라가 이혼 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다고 기억했는데요. 조사 결과 쉴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쯤 두 번째 남편인 로니 제닝스를 만났습니다. 로니는 쉴라와 결혼을 한 뒤 몇 분 만에 결혼을 후회했다고 설명했죠. 식을 올린 뒤 예식장을 나서자마자 쉴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리쳤고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쉴라를 보면서 로니는 어쩌면 쉴라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억했죠. 그 후 쉴라는 자신의 직장 상사와 불륜을 하기 시작했고 로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짓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앞에서 약통을 꺼내 삼킨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 쉴라가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거예요. 쉴라에겐 정신병동에 입원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고 로니는 퇴원을 한 쉴라와 이혼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에 구혼 광고를 올린 빌 라바레 박사를 만나게 된 건데 두 사람은 실제 부부는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였고 마을 사람들은 쉴라가 스스로를 쉴라 라바레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꽤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그건 쉴라가 처음 라바레 박사의 구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을 때 편지에 자신이 분홍색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함께 보냈다는 것과 그녀가 나이가 많았던 라바레 박사를 조종해 농장을 손에 넣었다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쉴라가 비리 사망한 후 농장을 인수받은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수십 명의 남자가 들락날락하더군요. 쉴라의 이웃인 브루스는 매번 다른 남자들이 쉴라의 농장을 방문했었다고 했죠. 분명 그녀는 농장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는데 사람들이 그 낯선 남자들에 대해 물을 때마다 쉴라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브루스는 농장에서 나오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온몸에 멍을 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쉴라가 자신의 농장에서 남자들을 고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제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농장의 이웃인 버트는 쉴라에게 계약을 하고 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그녀가 소총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했죠. 알고 보니 마을에서 쉴라는 관계를 하기 위해 아무 남자나 유혹하는 여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를 부르는 별명은 바로 노출광 쉴라. 그건 쉴라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남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배달부는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다가 알몸에 모피만 걸친 쉴라가 자신을 유혹해왔다고 했죠. 그녀의 이런 기행이 계속되자 몇몇 회사에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배달이나 AS 정비 같은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그녀의 행동들을 보면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성적으로 충동적이고 중독과도 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저는 쉴라가 음성 데이트 서비스인 텔레메이츠의 정기 회원이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그 서비스로 만난 게 바로 케네스였던 거죠. 농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밤중에 연락을 해온 숀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건 쉴라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였죠. She was going to play a tape for me that would prove he was a pedophile. I told her to play the tape, but then I heard her say, "Why are you passing out? Why did you pass out?" 그뿐만 아니라 숀은 전화기 너머로 케네스로 추정되는 한 남자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질 상태가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아닌 마치 녹음된 음성을 틀은 것처럼 잡음이 심하게 들렸다고 했죠. 그리고 숀은 그 소리를 한동안 들었는데 갑자기 케네스가 자신의 조카와 이복 형제, 자매와 친척들의 이름을 나열했고 쉴라가 그들을 추행했냐는 질문을 하자 이내 예라는 케네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론 마치 케네스가 토를 하는 것 같은 기침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는데 옆에선 케네스 카운티가 지금 토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쉴라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느 순간 쉴라는 난데없이 왜라고 하면서 울부짖더니 그대로 전화가 끊어졌다고 했죠. 저희는 급히 쉴라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농장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는데 농장 한가운데에 있는 앞마당에 불빛이 보였고 가까이 갔을 때 그게 커다랗게 타오르는 불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엔 쉴라가 서 있었는데 저희가 뭘 태우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동 수행범일 수도 있고요. 그 소름 끼치는 말을 들은 저희는 곧바로 모닥불 잔해를 헤집었습니다. 그때 손전등 불빛 아래로 칼날이 녹아내린 칼자루와 타버린 의자, 나뭇가지를 깎는 도구 같은 게 보였고 더불어 잿더미에 파묻힌 그게 보였죠. 그건 군데군데 거뭇하게 탄 자국이 있는 사람의 살점이었습니다. 2006년 3월 25일 경찰은 쉴라를 체포한 뒤 신문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그녀를 케네스의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쉴라는 에핑에서 도주했고 신문엔 그녀의 얼굴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살인과 방화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다행히 4월 2일 쉴라는 매사추세츠주 리비어에 있는 타코벨에서 체포됐죠.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인 쉴라의 농장을 총 17일 동안 수색했는데 오두막 곳곳에선 케네스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고 마트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엔 사람의 뼈가 아주 소량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정화조에선 DNA 감식이 가능한 뼈가 발견됐는데 분석 결과 그 뼈는 2005년에 실종된 쉴라의 전 남자친구 마이클 델로지라는 남자의 뼈로 확인됐죠. 심지어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 중 두 사람의 것이 아닌 DNA가 나와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죠. 뉴햄프셔로 이송된 쉴라는 케네스 카운티 사망사건과 마이클 델로지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는 쉴라 자신이 하느님이 소아의자를 모두 정화시키라고 보낸 천사라 말한 것을 토대로 정신 이상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죠. 그렇다면 케네스가 소아자라는 쉴라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소리였습니다. 케네스는 그 어떤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케네스를 고문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쉴라였죠. 이 어불성설에 동의되지 않은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2008년 6월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쉴라는 이에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현재도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데이드 교정 기관에 복용 중이죠. 분명 쉴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남자라는 존재에 큰 반감과 증오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한 심리학자는 그녀가 남자라는 대상을 욕망함과 동시에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다고 했는데 트라우마와 뒤틀린 증오로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를 만든 쉴라가 부디 지금은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길 바랍니다.